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후속 당직 인선을 통해 친정체제 구축에 나섭니다. 한편 전당대회를 진행 중인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후보가 호남에서도 대승을 거둘지 관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법안 필리버스터는 끝났지만 8월 국회도 여전히 여야 정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소식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친정체제 구축에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총장, 또 비서실장, 정책위의장까지 인선을 마쳤고 이르면 내일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도 또 추가 인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최고위원 9명 중에 5명을 소위 친한계 또 한동훈 대표가 선택한 인물로 이제 채워지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임명과 인선 과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친정체제가 거의 구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명직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전략기획부총장, 그 외에도 이제 당직에 있어서 한동훈의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아마 그 전임자들의 사례 때문에 친정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 더해서 이 검사 출신들이 정치권에 오면은 그 조직을 장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조직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론과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이 특히 여론에서 굉장히 높다 보면은 그 조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런데 아무튼 지금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지금 대통령을 배출해낸 정당으로서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대통령의 목소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 주도권을 확실히 좀 잡아가고 있다. 그 시작이 이제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당이지 한동훈의 당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지난번 4월 10일 총선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이제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윤석열 당에서 지금 한동훈 당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달라진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당직 인선을 통해서 한동훈의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당이 정말 이제 새롭게 달라졌구나, 또 그리고 앞으로 변화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윤석열의 당이니까 한동훈의 당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의 장악력을 확실하게 본인이 가져가야 돼요. 그런 점에서 직전에 있었던 이제 정정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정정식 전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경우에는 최고위원이 9명으로 돼 있는데 5대 4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내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의 사람으로서 정정식 정책위의장이 이제 바뀌면 이제 거꾸로 4대 5로 한동훈 대표가 당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연히 차별화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대권 기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의 차별화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최상병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처리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이것도 관철시킬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계속적으로 또 충돌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동훈 친정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후임에는 TK 사선의 김상훈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이 추임 문제를 놓고 지금 친윤계 일부에서 이제 박수로 추인해왔던 관례와 달리 표결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또 향후에 문제가 될 것인가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친윤계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위 의장이 스스로 사퇴하긴 했지만은 예.
제3자가 볼 때는 사퇴를 당한 것 같은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불만을 표출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에서 60%가 훨씬 넘는 지지율로 이거는 민심도 그렇고 당심도 그렇고 그랬는데 소위 원심이라 그래가지고 국회에 진입한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친윤계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박수로 추인하지 않고 표결로 했는데 자연스럽게 김상훈 의원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의 입지는 더 강화되겠죠. 그리고 네. 사실은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마치 또 갈등이 심한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 마쿠나 물밑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자기가 그렇게 대표를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를 열심히 내고 있을 거라고 봐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의원이 있을 때도 뭐 주의 야박 이런 말들이 있었듯이 제가 볼 때는 그 표결로 가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친한계에서 그런 말을 한다 네. 그러는데 그런 일련의 상황을 지금 반영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대표 측에서는 표결로 가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좀 어떻게 지금 이제 보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친윤과 친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지금 권력투쟁, 갈등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지명하면 의총에서 추인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의총에서 추인을 받는 것이 표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박수로 만장일치로 추인하는 것이 관행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친윤계 중심으로 표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한동훈 대표를 흔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김상훈 사선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내정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표결 과정에서 낙마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 아직도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사실상 첫 번째 시험대에서부터 추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을 가지고 충돌함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장악력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과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의총에서 표결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표결이 벌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정정식 전 정책위 의장이 버티다가 결국 사퇴를 했거든요. 예. 만약에 끝까지 고집을 했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표결 처리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거기서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개인의 뜻이 아니고 친윤계의 뜻,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총에서 세력 대결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이 김상훈 사선 의원을 내정함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서로 협의해서 네. 상의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김상훈 사선 의원의 지역구가 TK입니다. 그럼 지금 대부분의 상당수를 TK 지역 출신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표결 처리해도 뒤엎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가능성이. 그렇다면은 종합해서 표결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표결 처리한다고 해도 이게 뒤엎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예, 추인 과정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한 방송을 통해서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한 그 비하인드 내용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게 이제 뭐 자신의 제안으로 일단 그 자리가 성사가 된 거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상당히 굉장히 오래된 사이긴 하지만 그 자리만큼은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로 만났다. 공적인 자리다라고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우선 자신이 제안했다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아마 그 선거 끝나고 대통령이 식사를 제안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 몸이 불편하던 이유로
거절을 한 예가 있잖아요. 예. 그만큼 당대표로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그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모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적 지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대통령 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공적 관계에 따라 행보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끈끈한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에 있고 본인이 후배 내지는 뭐 여러 가지로 임명을 받은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당대표로서 당과 정의 관계에 어떤 수평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적 지위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말입니다. 예. 본인이 당대표로서 여론의 지지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올라가면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단지 당의 조직 장악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꾸 미시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여전히 친윤계가 목소리를 낼 것이고 거기서 일련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거는 당으로서도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대중성을 확보하고 대중의 지지를 올리면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조직을 장악했다기보다 그 대중적인 인기 때문에 다들 압도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더라도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사례로 볼 때 과연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가 완전히 해소돼서 매끈할 것인가 사람들은 아마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상하지 않을 것 같으네요.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뭐 지지율 상승이 앞으로의 뭐 관계에 있어서 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한동훈 대표가 또 덧붙인 이야기가 당정 관계는 협력해서 좀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 자유롭게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수평적 관계에 대한 강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 왜 언급을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통상 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회동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예. 설령 이제 언급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덕담만 하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친소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공적 관계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대통령과 당 대표. 그러면 이제 공적 관계, 공적주의를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첫 번째로 대통령과 자신은 대등한 관계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당정 관계의 변화를 분명하게 예고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상하 관계였지만 앞으로 나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개인적으로 보면 상하 관계, 또 가까운 검사 선후배. 그러나 나는 앞으로의 당을 그런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끌어가지 않고 나는 당 대표라는 공적주의 관계로 당을 끌고 가겠다. 즉 이 얘기는 뭐냐? 과거의 사적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최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공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즉 차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차별화를 분명하게 예고한 것이고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예고한 것인데 지금 회동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10분만 만났냐 또는 뭐 누가 제안했냐 회동 내용이 뭐 제3자 메시지는 없었지 않느냐 뭐 그리고 독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말이 나왔고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친윤 쪽에서 지금 한동훈을 흔들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거에 정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즉 이 얘기는 다시 정리하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의 충돌, 갈등 앞으로의 좀 시즌 2가 지금 예고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한동훈 팬덤이 또 새로운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전 정책위원장 댓글 탈러 사건처럼 뭐 온라인 화력을 지원한다든지 세를 과시하는 모습이 마치 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어떤 팬덤과 비슷한 양상인 것 같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상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일단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팬덤 자신은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한동훈 대표 말이 100번 옳죠. 지금 뭐 개딸 대 한 딸이냐 해가면서 여러 가지 그 팬덤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팬덤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지지하는 그 팬덤과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지율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팬덤 내에 지지가 한 80%다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도도 뭐 60, 70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팬덤들만 집중하면은 굉장히 높이 나오거든요. 이 팬덤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본인은 그런 팬덤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한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치인으로서 상식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팬덤이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비단 지금 한동훈 대표의 팬들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들의 지지와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다르게 나타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해법을 구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보편 정당의 그런 태도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건 정당이 아니에요. 그런 그룹을 보통 정당이라고 하지 않고 파당 내지 도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일각에서는 이 한 대표의 팬덤의 확장성에는 어느 정도 뭔가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런 정치인들의 팬덤 문화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뭐 이제 팬덤이라는 것이 순기능을 한다면은 저는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정치에서도 그러고 미국 정치에서도 그러고 팬덤의 이 정치가 결국은 양극단의 대결 정치를 지금 계속 조장하고 또 심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상대를 악마화하는데 한동훈 이제 대표가 자신은 팬덤 정치를 이용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현실화됐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말대로 본인이 지킬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대표의 팬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팬덤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리고 더 대결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대권 주자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권 주자예요. 그렇다면은 양 팬덤들이 더 극렬하게 기승을 부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양쪽의 팬덤이 좀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일단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팬덤의 스펙트럼이 좀 엷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팬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굉장히 폭넓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40대, 50대 주로 여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도 지금 한동훈 대표도 급속도로 늘었거든요. 당초에 입문할 때만 해도 한 2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뭐 9만 2천 명까지 됐다고 하니까요. 단기간에 뭐 한 4배 이상 올랐고요. 반면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팬덤이 숫자가 뭐 한 10만에서 20만.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형성 기간 같은 경우도 한동훈 대표는 이제 아주 단기간에 됐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지방선거, 대선, 총선 걸쳐서 됐는데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팬덤들이 너무나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데 더 마이너스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재명 대표 또 한동훈 대표 두 사람 다 이 팬덤들이 순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팬덤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이제 자연스럽게 좀
민주당 경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권 레이스 중인데 호남 지역에서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 어제 전북 지역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가 사실 뭐 압도적인 득표를 하긴 했지만 눈길이 좀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김두관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했어요. 13.32%. 유의미한 수치라고 좀 보십니까? 네. 사실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지만은 그 지지 기반인 그 호남의 어떤 그 여론이라든지 그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또 국민의힘에서 TK의 목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두 자릿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일련의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민주당에 있어서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호남의 지지층들이 일련의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원래 민주당의 뿌리를 보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이념 정향을 보면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의 독주가 지지자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소위 개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그 모습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회의감이라든지 또는 그 상당히 소극적이지만 비판 의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민주당은 실제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항상 주류 옆에 비주류를 인정하는 그게 김대중 정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비주류는 그냥 거의 씨가 말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들 그 지지율, 후보들 지지율을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아마 김두관 후보가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84.79%의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가지고선 13.32%를 배출해낸 그러한 그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어제 전북에서 김두관 후보의 득표율이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오늘 또 광주 전남 경선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득표 혹은 구도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 득표율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재명 대표가 한 90%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한 자릿수를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광주 전남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경선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흐름을 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접근할 대목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그리고 전체 권리당원 비중이 33%고요. 그리고 호남의 출향민들이 수도권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데 지금 평균 한 이재명 대표가 90% 정도 득표를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84%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뭐 다른 지역에서 13% 정도 얻었는데 이 지역에서 두 자릿수 얻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김두관 후보의 득표는 의미가 없고 왜 90%를 이재명 대표가 못 얻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일부러 유의미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광주 전남의 경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광주 전남 경선 결과도 전북하고 똑같이 나온다면 이거는 저는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 어떤 점에서?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지금 조국 혁신당이요. 상당히 지금 경쟁적인 그런 정당으로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호남 지역에서 대거 후보를 낼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과 경쟁을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내년 4월에 호남 지역의 자치단체장 몇 곳에 재보궐선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후보를 내는데 만약에 호남 지역이 평균보다 저조하다면 이건 좀 상당히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선 때 0.7%의 매우 근소한 표 차이로 대권을 넘겨줬잖아요. 근데 호남에서 더 결속했다면 0.7%포인트 이상의 득표를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광주 전남의 어떤 득표율도 90%를 못하고 80% 초반대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의
득표력,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전남 경선에서 김두관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최고위원 경선은 갈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선두가 어제부로 바뀌었는데 이재명 후보 러닝메이트죠. 김민석 후보가 정봉주 후보를 2위로 밀어냈고요. 전북 출신 한준호 후보가 고향에서 득표 1위를 기록해서 지금 전체 순위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민주당 인사들이 우스갯소리로 어떤 말을 하냐면 이번 최고위원 후보 중에 1등을 누가 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 김민석이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놓고 밀어주는데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그 지지 개딸들 내지는 팬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더 관심 포인트는 그러면은 누가 끝자리에서 올라오느냐. 그래서 그게 한준호 후보냐 아니면 이모 의원이냐 그랬는데 한준호 후보가 지금 벌써 고향에서 득표 1위를 해가지고선 상당히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5사람의 후보와 사진을 찍은 장면이 환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 뽑을 때 권리당원의 그런 그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대의원보다 권리당원의 비율이 지난 과거의 전례보다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게 반영된다라는 해석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집중이 되어 있을 때 나중에 어떤 상황이든 대표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자체가 그냥 한 번에 허물어질 수 있는. 그래서 늘 과거의 민주당은 그 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주류를 어느 정도 받아주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비주류를 마치 또 백업 체제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그냥 주류 중심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는 장점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마 정치 현상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글쎄요 오늘 경선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이제 경선 결과가 좀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중요한데 일단 수석 최고위원 그러니까 1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관전 포인트 하나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지금 5명 안에 누가 들어가나 이게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지금 이제 4위 같은 경우 전현희 후보고 5위가 지금 김병주 후보인데 두 사람이 13표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래서 어대명 더 나가서 확실하게 대표는 이재명이다 해서 확대명까지 나와서 굉장히 좀 흥행 요소가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누구냐? 그리고 이 5명의 최고위원이 누구냐가 지금 굉장한 지금 흥행 포인트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1위 수석 최고위원은 누가 되느냐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울경에 이어서 충청도 그리고 전라북도 호남 지역에서까지 지금 정봉주 후보를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누적 득표에서 이전에만 해도 2%포인트 정도 졌는데 이번에 이제 전북에서 이김으로 해서 0.2%포인트 차로 역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5명의 최고위원회 나머지 4명은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한준호 후보 같은 경우도 고향이 전북에서 깜짝 1위 21%를 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위와 5위가 단 13표 차이니까 언제든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 때까지는 누가 이 5명 안에 들지는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